오늘은 외교부, 금융위, 법무부 등 총 8개 부처청의 업무보고를 3번에 걸쳐 실시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 한반도 평화공정 원년 만들기를 주제로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업무보고가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저는 꽤 오랜 기간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하여튼 오늘로서 주요 부처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기쁜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없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많이들 느끼겠지만 지금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사실은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다. 즉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인데 결국 이 평화조차도 가장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는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 제외 공간이 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그런 천병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는 꼭 무슨 뭐 민족 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다 알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 그 군사 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그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 당해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들도 뭐 상당히 근거 있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도 철천지 원수의 남이다. 적대적인 남의 국가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뭐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아직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해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부적인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처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보고와 토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 후 통일부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토의는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이후 행사 말미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외교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개월간 외교부는 계엄으로 멈춰선 대한민국 외교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대통령님의 9개국 순방과 35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습니다. 기존의 외교 문법을 깬 대통령님의 선방일 후방미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구상으로 한미 간의 대북 접근 방안을 초반부터 수렴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동시 국빈 방한 행사를 처음으로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11년 만의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의 도전을 과감하게 돌파하여 자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4개국을 방문함으로써 방산,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경주 에이펙 개최를 통해 AI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는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신라 금관과 황남 빵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2028년에 G20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와 동남아 스캠 범죄 사건은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외교부는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체제를 구축하며 신속한 범정부 민관 공조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공공기관의 분절화 현상 극복 방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영내 정세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님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 지역 외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내년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역 3위 대상인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강국인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님의 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7을 포함한 주요 유럽, 인태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과도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도 경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UAE, 이집트 등과 양자 경제 협력 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제2의 중동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피해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생활, 기업, 밀착형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점입니다. 우선 우리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청년 인재 50명과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 총 150명의 청년을 재외 공간에 파견하여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해공항에 여권 민원센터를 여는 등 여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업무 개선에도 계속 힘써 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 회의도 정례화하겠습니다.
나아가 K 이니셔티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제휴공간 역할 재창조를 통해 다수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에 따른 분절화, 중복성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제외공간을 지역별, 분야별 거점 공간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평가 체제도 개선해서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재관 등 제외공무원 성과평가의 실효성도 개선하고 통합청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분절적 무상원조를 개혁하겠습니다. 청년, 혁신, 미래를 ODA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개발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접목한 AI, 디지털 등 4개의 전략 목표에 ODA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저성과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축소, 코이카 플랫폼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혁신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북극, 신기술 등 전지구적 도전 과제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제외공간을 통한 K컬처 수출과 한국어 확산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외동포 편익 증진과 권익 향상에 대해서는 동포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외동포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제외동포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생략하고 개선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으로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제외동포청은 아직 동포 지원 체계나 정책 집행 등의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포용적 동포 정책 실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포청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동포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동포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외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외동포 현황 조사와 제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외동포 인증제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동포 DB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제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과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등 동포사회의 오랜 수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외공간의 동포영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주요 공간에는 동포 전담 영사를 확충하여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분야는 민간기구가 분담하여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동포청 산하기관인 제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법인으로 개편하여 동포활동 지원의 정치 외교적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동포사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세계 한인대회 등을 신설 정례화시켜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700만 제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간 외교관이자 시장 개척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포용적 귀환 동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포 청년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고 고려인, 사할린, 입양동포, 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해서는 보다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귀환 동포의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동포사회의 총체적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동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동포 업무를 동포청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정책 조정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외동포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제외동포가 정책의 발굴, 수립,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제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는 따로 할까요? 그냥 발표하고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같이 할까요? 그럼 통일부 발표도 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통일부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 상황, 대응 순입니다. 지난 6개월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적대와 대결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평온한 일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로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평화공존 3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확실히 했고, 선제적 평화 조치로 강대강의 악순환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파괴 일보전이었던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완 사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대를 평화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집중하겠습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추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국민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국민 여론은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대통령실이 통일지향을 빼고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는 55%였었습니다. 통일부의 판단으로는 다음입니다. 2026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이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 관건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에이펙 계기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과정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다 이렇게 핵심을 꿰뚫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 관계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를 털어버리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큽니다. 비공개 토의 시간에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입니다. 만 7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대통령님께서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신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선제적, 실천적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북이 늘 말하기를 우리에게 자존심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선민후관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 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을 넘어서 철학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 공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무엇인가?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년 전에 이렇게 언명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 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에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 평화 사상을 집필하셨습니다. 한중일 3국 간의 공동은행, 공동화폐, 교육 그리고 군대 등 선구적인 동북아 경제안보 평화 구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노태우 정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래 역대 정부의 35년 동안 지속해온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외 전략 전술로서 레닌과 주울레의 평화공존과는 다릅니다. 1917년 레닌, 1954년 주울레의 평화공존 노선은 당시 정세를 반영한 전술 전략적 노선이었던 반면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국민적 비원과 열망에서 출발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동체와 동북아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이념이자 사상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 제도화입니다.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던 쿠슈너 위트코프 특사처럼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합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제적 실천적 평화 조치로 남북 대화를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관되게 평화 공존 메시지를 발신하고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에 기반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정세와 연동해서 남북 기본협정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교류 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입니다. 첫째,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입니다. 이미 2018년 리커창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측이 먼저 제의했던 사항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1대1로의 확장이라는 의미와 동북 삼성의 경제 활성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국제 원산 갈마 평화 관광 추진입니다. 원산 갈마에는 호텔이 만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금강산의 호텔이 600실인데 비하면 16배 규모가 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기를 국력을 동원한 인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는 남쪽의 관광객을 염두에 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단계로 제외동포 제3국 국적을 가진 제외동포들의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럽 등 동포들의 관광입니다. 두 번째, 남북 중의 환승 관광입니다. 원산 갈마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속초로 들어와서 서울로 오는 방법, 또 서울에 온 수백만 중국 관광객이 속초에서 원산을 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협력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로 우리 국민이 갈 수 있는 것이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화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북쪽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들을 수출하고 그것에 대한 대금을 에스크로 자금 중개 계좌에 넣어서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들여다본 상태에서 이란, 이라크 제재 하에서 인도 협력 물자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민생 물자, 보건, 의료 등등의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교류 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으로 첫 번째, 보건, 의료 협력 보따리를 만들겠습니다. 북은 2025년을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포하고 평양종합병원 준공, 그리고 강동군의 병원 준공 등 대대적으로 병원 현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건 의료 협력 보따리를 만들어서 남북 대화 국면이 진행되게 되면 이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제 협의체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압록강을 건너 북에 왔다가 강화도로 전파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북 탄소 중립 다자간 협력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양묘장 사업을 하던 것이 중단된 이래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위성 기반 한반도 재난 공조 협력입니다. 현장 접근이 제약된 자연재해, 홍수, 산불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서 위성 기반 재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하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재개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일 당시는 2018년 9.19 정상회담 석 달 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일체의 조건 없이, 일체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재개하자고 한 제안을 했을 때 여기에 호응하지 못한 것은 대단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와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입니다. 안보실 차장과 추기경도 출입이 불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 네 분의 역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DMZ의 평화공원 조성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DMZ의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평화의 길 DMZ 구간이 있습니다. 민통선을 연결하는 평화의 길이 있는데 파주 철원 고성에 DMZ를 들어가는 구간이 24년 작년 4월 중단됐습니다. 재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경제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평화경제 특구 4군데를 지정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입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산가족, 현재 직계 이산가족을 만나겠다고 희망한 13만 5천 명 가운데 3만 4천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대부분이 고령, 초고령이십니다. 전신합북자 10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후납북자 516명, 억류자 7명, 국군포로 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시에 당시 억류자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이 시급합니다. 민간 주도의 제3국을 통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권협력입니다. 상호 존중 기반 하에서 남북 인권협력을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에 바탕해서 빈곤 감소, 장애인 아동 등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건강권, 발전권 차원에서 삶의 질 개선에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북향민 사회 통합을 지원합니다. 북향민의 현재 3만 4천 명이 남쪽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남쪽 국민의 2배입니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나재단의 일자리 알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향민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입니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시민사회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 평화 경청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사 43만 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법 개정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는 싱크탱크 국립외교원이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싱크탱크 국방연구원이 있습니다. 국정원 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는 반면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습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의 경제사회인문연구원에 되어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한주 이사장께서는 난색을 표합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통일부 거였습니다. 그런데 IMF 때
이제 통폐합이 됐는데 힘 있는 부처는 다 남았어요. 외교, 국방, 국정원은. 통일부가 힘이 없으니까 분리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입니다. 노동신문, 북한TV 등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반북 대결의 상징인 북한인권센터를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 금강산 개성공단 등 평화공존의 역사를 전시 체험하는 평화공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통일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통일부 국장, 실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살짝 빠지시려고요? 그것도 좋은 작전이죠. 예. 그럼요. 국실들 실력 발휘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일단 통일연구원의 소속을 바꾸는 그 문제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통일연구원의 소속을 바꾸면 뭐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그렇지 뭐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기 뭐 해당 부서는 다른 부서가 없어가지고. 총리께서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네, 마이크 껴고 가십시오. 네.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상당히 있는데 이한주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리 있는 말씀이셨어요. 굳이 다른 데다 소속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통일문제연구는 근데 이제 통일연구원. 통일부가 빠져나가면 다른 연구원도 다 돌아가겠다고 할까 봐서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예외적으로 통일부만 좀 통일을 연구원만 이렇게 그냥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국토연구원도 국토부로 빠지고 이제 전체가 빠진다는 게 인문사회연구원 고민입니다. 근데 외교 안보 부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그럼 검토를 해서 따로 나중에 국무회의 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바로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요 PPT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PPT 자료 7페이지에 올해 이후에 참 내년 이후에 외교 다변화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일이고요. 이게 지금 외교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미지상으로는 그냥 사진 하나 찍고 갔다 왔다 뭐 이러고 끝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정상회담을 다녀보면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국내 경제 발전이나 국제 협력에 관심이 엄청나게 높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챙기면 실질 성과를 상당히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 협력 분야도 기업들에게만 맡겨놓는 거 하고 정부 단위에서 협력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경제 분야 국제 경쟁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결국 국가 간 경쟁으로 지금 치환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 분야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국 양자회담이든지 뭐 순방을 하든지 할 때 좀 힘들겠지만 지금 초기라서 힘들 수 있어요. 각국의 현안, 그다음 우리나라와 관계된 관련된 현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준비를 의제별로 잘 좀 해주세요. 마음먹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워낙 초기에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임기 후반에 가서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초반에 집중해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제 성과를 좀 임기 안에 조금이라도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초반 준비하는 데부터 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네. 협업을 해서 이슈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그 점검 사후 관리도 체제 잘하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인력 역량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요 발표 도중에 제가 얼핏 떠오른 건데 우리나라가 제외 공간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데 이 외교부 예산 인력은 다른 나라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인적 물적 영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막 전 세계에다 쫙 퍼뜨려놔가지고 이게 제대로 관리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어디 저 인구 뭐 몇십만 소규모 2, 300만 되는 이런 데까지 다 갖다가 지금 외교 공간을 만들고 있던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그렇게 정했더라도 필요하면 몇 군데는 아까 여기 지금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쭉 펼쳐놨는데 거기 직원 몇 명 보내가지고 하는 게 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은 거점 공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 모으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어떠세요? 너무 많이 퍼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점 공간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대사를 보내야 되느냐, 그냥 대사 대리 체제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좀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네. 또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기업들은 그 외화 번다고 다 나가 있는데 험지라도 나가 있는데 공관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점 공관화하고 실제로 분관이라든지 네. 대사 대리 체제라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려고. 그거는 실효적으로 그렇게 재배치하는 건 맞는데 제가 그냥 넘겨짚거나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투표권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들도 몇십만 되고 이런 데도 막 공간 비슷한 걸 막 만들겠다고 약속해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직원 한두 명 보내고 사무실을 없고 그래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네, 그 잘 챙겨서 네. 그런 것은 뭐 약속을 한 것은 좀 늦추다든지 네. 현명한 방법으로 네. 개선하겠습니다. 약속 물론 뭐 약속은 지켜야 되긴 한데 그것도 너무 무리한 약속을 했으면 나중에 뭐 다른 방식으로 차라리 ODA 지원을 해주든지 하고 그건 공간 안 하는 게 낫지. 그거 갖다 실효성도 없이 사무실 내고 직원 두세 명 놓고 그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데 차라리 그 돈을 지원하는 게 낫지요. 네, 이런 게 대표적인 방만이죠. 방만한 조직 방만의 대표적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뭐 형식적 성과로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ODA 전략적 ODA 추진의 핵심 비전이 청년 혁신 미래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건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전에 우리가 주로 얘기한 문화 진출, 기업 경제 진출 교두보화가 핵심인데 지금 사실은 그거는 어디 갔을까요? 녹아 있는데요. 누가 있지?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그 ODA 세계 담론이 자국 기업을 진출, 그래서 지금 숨겨놓은 것입니다. 네, 대외적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핵심은 문화 진출, 그죠? 그렇습니다. 그 K 이니셔티브, 네. 그 한국을 브랜드화하는 것.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 진출, 또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네. 요거는 명확하게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코이카 플랫폼화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이제 원래 원칙은 당연히 그러한데 국제협력기구에서 기관에서 당연히 대외 경제 원조 사업, 대외 원조 사업을 관할하는 게 맞는데 지금 대외 원조 사업 이게 숫자가 몇 개쯤 돼요? 43개인가 46개의 공공기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도 따로따로 하고 기관들도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 지방 정부도 하고 있고. 가지수로 따지면 한 3천 몇백 개인가 4천 몇백 개인가 그러죠. 네. 예. 제가 그걸 어떤 종류가 있나 보다가 지쳐가지고 못 봤어요. 더 이상. 네. 너무 많고 난삽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건 뭐 총리실이 하기로 했다니까 됐을 것 같고요. 자, 준비된 서면 자료 내용을 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이 특히 무리 없이 하는 게
전문인 기관이어서 그런지 뭐 제가 좀 책을 잡아 보랬더니 책 잡을 게 별로 없어서 아쉽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초국가 범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코리아 전담반도 만들고 한중 초국가 스캔 범죄 협력 체제도 만들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캄보디아의 초국가 범죄 정부의 공동 대응으로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피해 신고도 그 정도 줄어들고 네. 피해액도 줄어들고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풍선 효과로 다른 나라에서 또 그런 일이 네.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차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는 사기를 했더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여튼 지금도 피해 규모가 여전히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력 대응을 좀 외교부 주관으로 잘해 주시고요. 어떤 국정원도 상당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재외동포 문제는 이따가 얘기할까요? 네.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하죠. 재외동포 문제는. (16) 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긴 한데 재외 공간 역할을 재창조하겠다. 팀 코리아 채용력 체제를 구축하고 K 이니셔티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죠. 네, 통합청사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함께 활동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 재외 공간이 보통 통상 규모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다른 기관이 파견된 인원까지 다 합쳐서? 미국 같으면 얼마 정도? 그거 제일 많겠죠. 미국이요. 미국 대사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약간 100명. 대사관에? 예. 거기 무슨 무관이니 무슨 다른 기관 다 합해서, 합쳐서? 예. 다른 나라 같으면 얼마 정도 돼요? 미국은 참조할 수가 없는. 예. 미국에 가 있는 일본의 대사관 직원 뭐 이런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하면 대개 우리하고 국력이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보다 한 1.5배? 1.5배 정도? 네. 우리 예를 들어 주미대사관 옆에 건물이 주 1대사관인데 우리보다 한 1.5배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일본 그 인구 규모나 이런 게 우리보다는 1.5배 이상 되니까 그건 비교하면 우리 규모가 적정하다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보다 작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큰 외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연 가서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하고 있냐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따로 드린 적이 있는데 외교관들은 재외 공간에 나가가지고 거기가 자기의 정말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일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하면은 과장으로 본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윗직급은 국장으로 들어오고 공관장은 잘하면은 1급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다
전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외교관들은 재외 공관이 자신의 진정한 일터다라고 느끼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직원들 중에 국내에 있는 직원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뭐 아는 건 어떻고 뭐 담당 국장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조재홍 외교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저희 외교부 직원은 전체적으로 2,500명 네. 정도 되고요. 해외 공간에 있는 직원은 1,500명. 그리고 국내 우리 국립 외교원을 포함해서 국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국립 외교원은 몇 명이에요? 국립 외교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예. 그러니까 재외 공간이 주된 근무처군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국민적 오해도 조금 풀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주로 문제는 그러면 정무적으로 임명되는 직원들이 문제군요.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일부 이제 모처럼 한 번 나가는 경우에 어떤 분은 정말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좀 거시기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장에 힘을 실어 주시고 공관장이 성과 평가도 하고 잘 안 하면은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잘못하면은 본부에 나중에 들어갈 때 곤란하겠다라든지 또는 그 대사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도 그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와 있는 인력 중에서 외교부 직원이 아닌 타 부처 직원들이 포상 비슷한 의미로 와 있는 경우들도 꽤 있죠. 이번에 외교부 어디 재외 공간 나가서 한 1년 푹 쉬었다 와야 되겠다. 가는 김에 애들 학교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꽤 있죠. 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재관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거쳐서 엄격하게 선발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선발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중국 같은데 예를 들어 주재관만 3번째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3번 하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마찬가지로. 3년씩? 네. 3번이면 9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식약처 주재관 하다가 보건복지부 주재관 하다가 농림부 주재관 하다가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험으로 선발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어쨌든 그런 구체적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뭐 행정적으로 잘 조정을 하는 게 또 장관께서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외공관 재창조 방안에 주재관 선발부터 평가까지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단 코이카죠 이게? 어디 누가 나오셨어요? 그래요. 아까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원조 사업이 몇 개예요? 몇 개 나라에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국별 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그 92개국에 450개에서 500개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천 몇백 개인가 그렇다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거하고. 아닙니다. 지금 ODA 사업이 41개 부처가 163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종의 여러 개 사업도. 예, ODA 전체로 했을 때 41개 부처가 1639개 사업을 하고 있고 1649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1649종류의 사업인지 내가 알기로는 시어보니까 3천 몇백 개인가 종류 아니고 그렇던데. 개수입니다. 개수로. 예. 프로젝트 개수.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A 형식의 프로젝트가 두세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3개를 다 쉬어야지. 예, 다 세서입니다. 예. 다 세는데 1600개밖에 안 된다고? 1639개입니다. 예. 이상한데?
개발국장 이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600건은 무상원조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다자협력하고 유상협력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이카는 그중에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상원조 예산 중에 코이카의 비중이 37%였습니다. 지금 2011년도 말씀하신 거는 코이카가 직할하고 있는 것만 그렇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450개에서 그건 이제 예산이 구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다른 부처가 하는 건 모르겠다. 예, 근데 일단 타 부서까지 하는 무상원조를 합치면 1,639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이카 500개, 무상원조 1,600개, 나머지 수상이 아마 한 4,000개. 유상원조까지 하는 코이카가 하고 있는 무상원조 사업만 몇 개라고요? 지금 국별협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제가 기억으로 470개 정도 됩니다. 코이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형식을 더 가리지 말고 총 몇 개쯤 돼요? 뭐 자꾸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냥 코이카가 하고 있는 대외 원조 사업이 몇 개나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별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이제 해외 공무원들, 개도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 사업을 하는 뭐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 230몇 개 됩니다. 200여 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 인력들, 우리 청년 인재들을 해외 파견하는 봉사단이라든가. 뭐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것도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했어. 어휴, 그거는 아니요, 저기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 기준으로 하면은 인원수 말고 단위 사업이 있잖아요. 단위 사업을 예를 들면 5명을 파견하든 15명을 파견하든 그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업이 단위가 다 있지. 그런 게 몇 개나 되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실무 누가 안 왔어요? 아, 이사장님만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상임이사들이 와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이 대충 몇 개쯤 돼요. 내가 지금 기억에 그 3천 몇백 개인가 그랬는데 그건 유상 지원 사업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저 개발협력국장 이규라고 합니다. 3천 몇백 개 이르는 거는 네. 저희가 양자 사업 플러스 다자협력 사업, 다자성 양자 사업, 유상협력 사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겠고 근데 뭐 양자협력, 다자협력 사업 그런 게 몇 개나 되겠어요? 하여튼 코이카가 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단위 사업은 몇 개쯤 될까요? 제가 이거 숫자를 뭐 끝자리 수까지 맞추라는 게 아니고 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실 수가 없을 정도더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협력국장 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 말씀드린 거 코이카가 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372건인데 네. 봉사단 사업을 하나로 치고 연수 사업들을 일부 묶으면 지금 한 372건으로 한 400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400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A 국가의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나눠서 하는 경우는 몇 개로 치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개로 치는 거예요? 하나로 치는 거예요? 개발협력국장 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 같은 분야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사업, 농업, 국별협력 전략상의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1개 부처가 나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보건사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농업협력사업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또 이 무상원조 사업은 기간을 정해서 하죠. 네, 정합니다. 보통 한 2, 3년 뭐 이렇게 정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연장하고. 지금 이것도 좀 쉽게 분류하기는 어렵긴 한데 원조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내용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료 지원도 있을 거고 무슨 뭐 우물 파주기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식량 지원도 있을 거고 뭐 이게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원래 바뀌잖아요. 수요도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원조라고 하는 게 수원국 원조 받는 나라 원조 받는 나라의 필요도 있지만 원조하는 우리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무상 원조를 제공할 때는 1차적으로 개도국의 수요를 1차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랑 매치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먹고 사는 1차 산업이나 아니면 그 최소 생존에 필요한 의료 지원이나 이런 데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슨 기술 협력이나 아니면 문화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초기에는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그 초기 인도적 필요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는 그 AI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기후 대응, 그 이산화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분야들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문화 분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가겠죠. 어쨌든 아까 그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전 부처의 그 대외 원조 사업은 다 분석을 좀 해가지고 그건 총리실에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그거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오퍼 타입이라는 분위기로 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령 AI, 문화 이런 것들도 다 ODA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마을 그러니까 농업 개발 관련해서 지금 원조 사업도 꽤 있죠. 네. 새마을재단, 새마을중앙회하고 MOU를 맺어서 공동으로 혁신적 농촌개발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하고 근데 새마을중앙회가 보니까 SNU인가 뭐 이런 명칭으로 저개발 국가의 농업 지원 사업을 꽤 하는 것 그게 같은데 그동안에 분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코이카하고 통합을 해서 원보이스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 다 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예. 정리가 다 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 농업 진출 새마을과 함께하는 농업 진출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효과적인 것 같긴 해요. 예.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누가 나오셨죠? 국제교류재단? 예,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입니다. 네네. 여기서 많이 보던 분인데. 네. 여기에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예. 기금의 재원이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 기금은? 국제교류기금은요. 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권을 내면 지금은 12,000원씩 여권 발급 수수료? 예, 국제교류액 수수료에서 12,000원을 그러니까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으면 현재 5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거기서 12,000원을 저희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5만 원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15,000원 주는데. 예, 근데 원래 그게 15,000원이었는데 이게 1991년부터 이게 기금이 모아져서 15,000원이었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이다 그래서 총선 직전에 민생에 직접 부담을 12,000원으로 내려버리는 바람에 1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기금이 확 줄어들었다. 예. 그래서 이게 10년에 3,000원이니까 1년에 300원 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이 안 되는데 이걸 부담을 줄여서 저희로서는 이 국제교류재단의 기금 재원의 96%가 여기서 옵니다. 근데 아까 이게 잠깐만요. 5만 원을 내면은 15,000원을 그 중에 기금으로 받았다. 예. 그러면은 이걸 12,000원으로 내리면 지금은 그러면 여권 발급 비용을 47,000원 받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걸 그렇게 받았는데요. 아니 맞냐고요? 예, 47,000원 받고 47,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5만 원으로 올리고 13,000원을 더 늘렸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최근에 이게 아까 대통령님께서 핵심이 문화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게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 외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실혹이라고 특히 뭐 K-팝이나 K-컬처가 나오는데 이때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업무 내용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그 업무 내용을 보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공공외교인데요. 네. 공공외교가 중요하고 필요한데 거기서 어떤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국 관심을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일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요? 예, 혹시 한강 작가가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적에 그 영어로 번역했던 데보라 스미스라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 영국의 런던 대학의 아시아 연구소에 있었는데 네. 그 코리아 파운드 한국 교류 재단에 지원을 받았던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네, 알았습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던 스웨덴어 번역을 했던 분은 네. 영국 런던의 대학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 교류 재단의 수혜자입니다. 수혜 교수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예. 자, 재외동포청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데 재외 국민하고 재외 동포는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그러죠? 한국 출신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재외 동포. 그 재외 동포. 예. 네,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은 재외 국민. 재외 동포에 포함되는데 재외 국민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외 국민.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뭐 몇 달 몇 년인 사람은 재외 국민 아니에요? 대체로 90일 이상 체류했을 때 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 네, 그렇게 기준이 있다고 치고요. 자,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동포 또는 재외 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동포, 재미 동포, 제일 동포 똑같이 취급합니까? 어때요, 실제로? 조금씩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가령 고려인이나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목적이나 때로는 그 역사적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차별을 하는 그러니까 느낌만이 아니고 느낌이 거기에 더 불리하게 하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동포들에 대한 좀 다른 지원들이 특별한 지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적을 회복하거나 예. 아니면 국내 취업을 하거나 비자를 받거나 뭐 할 때 진짜 동등하게 취급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H2 비자라고 그래서 우리 아니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합니까? 아직까지 비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혹시 그런 좀 국적 회복에 있어서도 동등한 기회를 줍니까? 예를 들면 제1교포 문제라든지 재미 동포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중국 쪽에 있는 조선족. 조선 쪽의 경계가 또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체 이게 언제 간 사람은 조선족이고 언제 간 사람은 중국 동포예요? 그 경계는 뭡니까? 일단 그게 언제 갔느냐의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뭐니? 그 경계도 불분명하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뭐 제중동포 또는 조선족을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간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일제시대 이전에 간 사람도 많죠. 예. 일제시대 때 간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조선 호적을, 그러니까 한국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선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 국적을 과거에 가지고 있거나 사람의 호적이 자녀들. 예.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재외 동포예요? 재외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국적으로 다 지금 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들이 국적을 많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는 재외 그냥 동포로 치고요. 근데 재외 미국 같은 국민은 경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이중 국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자식도 한국 사람인 게 우리 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손자도 한국 사람 맞죠? 그런데 한국 국적을 등록은 안 했더라도 한국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럴 때 재미 동포와 재중 동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그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네, 좀 알아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아마 말씀하십시오. 법무부 예, 아무나 말씀하세요. 예, 재외동포청 정책국장 이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족, 고려인에 대해서는 약간 재미동포, 제일동포가 다른 우리가 비자 정책이라든지 국적 정책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H2 비자라는 별도의 비자 제도는 고려인, 조선족에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그렇지만 재미동포라든지 제일동포가 우리 비자, 체류 자격을 얻을 때는 F4 비자, 훨씬 더 영주하는데, 체류하는데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지침을 주셔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1월 중에 아마 두 비자 제도는 통합이 돼서 체류 자격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격 회복 절차도 약간 차등이 있긴 한데 그 말씀 주셨던 복수국적 재미동포들 65세 이상 대부분의 대외 동포들은 복수국적 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65세 이상이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적을. 그렇지만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죠. 중국 국적인데 중국은 우리와 같이 단일 국적주의이기 때문에 국적을 우리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얻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이제 중국의 법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내부에서는 최소한 각 재외 동포들의 소재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가능한 부분부터 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럼 뭐 됐고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비자뿐만이 아니고 체류 자격이나 국적 회복이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혹시 차별이 있지 않나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으로. 네. 말씀은 잘하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억울하지 않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내가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서 하니까 나까지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재외동포 DB를 구축하시는 건 아주 훌륭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 확대에 관해서 이 47페이지에 보면 써진 내용이 추가 투표소 설치, 순회 투표소 도입 이런 거는 투표 시간 연장 이런 걸 해서 투표권을 보장을 하겠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우편 전자투표 도입은 협의라고 써놨어요. 왜 두 가지를 구분했죠? 이게 지금 우편 전자투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 선거에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28개 국가가 우편 투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몇 차례 중앙선관위하고 국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제 우려를 제기하는 그 재외 국민들이 투표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러죠. 아마 우선 선관위에서 한번 우편 투표를 했을 경우에 회수율, 그러니까 각 국마다 우편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나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면 되는데요. 이게 세계 주요 각국에서 우편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 우편 제도, 우편 인프라의 차이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달 걸리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투표를 했더니 선거 개표 끝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좀 지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편 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 나라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기준들이 또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시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눈으로 투표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보이지 않는 전자투표의 형태로 했을 경우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같은 게 좀 더 훨씬 더 제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요. 그런 우려들이 물론 있겠죠. 있는데 지금 그런 우려는 국내 투표에도 사실은 이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 예. 입원자들에 대한 투표는 지금 우편 투표하지 않나요? 예. 부분적으로 그 그런 게 지금 정신없이 이렇게 거의 반의식 불명 상태에서 누워 있는 사람들 투표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그런 부작용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특수한 지역 국가에는 우편 제도가 좀 미발달 또는 좀 늦어서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편 투표할 수 있는 우리 재배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그런 해외에 나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설령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참정권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제도로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하세요. 당연한 걸 갖다가 전에 우편 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지금 국회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회에서 지금 심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를 이렇게 재외동포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요, 동포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류는 아닌데요. 위에는 입법 추진 써놓고 밑에는 협의 이래 써놨어 내가 그런 거예요. 왜 분류하지 마세요? 동포청은 일단 동포 요구들이 동포사회 요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동포청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강력하게 하세요. 그러면. 동포청이 힘이 별로 좀 없어서. 자, 동포 전담 영사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영사는 원래 동포 전담 아니에요? 원래 영사가 동포 업무하는 걸 영사라는데 동포 업무는 전담하는 원래 이제 그 동포 업무까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선 재배 국민의 사건 사고 내지는 여권 비자 관련된 업무 이제 이런 것에 먼저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늘리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죠. 과중돼 가지고 실제로 여타의 다른 외국 국적 동포를 챙기거나 할 시간이 어쨌든 인력을 늘리자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군요. 그러면 하여튼 이건 외교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인력을 늘리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외동포청이 주재관을 좀 보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외교부 소속 영사들이 원래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명하게 외교부로 받아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이 꾀를 내신 것 같은데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 재외동포청 소속의 영사를 보내자는 취지로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부 산하청이기 때문에 다른 주재관이 아니고 외교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내겠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외동포청은 새로 생긴 기관이기도 한데 재외국민 숫자가 240만 명이라면서요? 네, 247만. 그러니까요. 그게 그 엄청난 수의 대한민국 국내로 따지면은 한 개 큰 도 규모의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투표하면 20만 명밖에 투표 안 하고 그러죠. 10분의 1도 안 하죠. 예.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무슨 6시간 가서 투표를 했니 무슨 차 타고 1박 2일로 가서 투표를 했니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그러지 않게 해야죠. 어쨌든 그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하고
업무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누구 나오셨어요? 네, 재외동포 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입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는 그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이 애초에 재외동포 기본법에 시작될 때부터 저희들이 맡은 업무입니다. 그게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 말이지. 왜냐하면 재외동포청이 생기기 전에 이게 이 기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업무를 할 텐데 지금 재외동포청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경계심을 갖는데 이 조직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포청을 설립하던 당시에 네. 일부가 동포청으로 흡수가 돼서 동포청을 설립을 했고요. 근데 이건 왜 빼놨을까요? 거기에 이제 뭐 동포청의 기본적으로 정원의 한계나 이런 게 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동포청으로 흡수되지는 못했고 이게 이제 남게 된 경우인데요. 근데 이게 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재외동포청 내부 조직으로 만드는 거하고 비용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듭니까? 내가 보기에는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 게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그 비용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일 텐데 그런 절차가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앙한 거죠. 근데 공무원 숫자 늘었다고 비난할까봐 네. 외부 외부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은 똑같이 드는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포퓰리즘이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국민 기만이죠. 네. 네. 청 설립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재외동포 재외동포 재단 재단에서 일부가 이제 때에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요걸 인원수 제한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 있죠.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오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 출범할 당시에 저희가 경력 채용으로 60명을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당시에 경력 채용 목적은 재외동포 재단에 있던 직원을 모두 흡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력 채용 당시에 재외동포 재단 직원이 모두 경력 채용에 합격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일단은 그 고용 승계 형식으로 자녀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다 그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외동포청 인력 규모가 일정 수로 제한이 됐으니까 다 흡수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은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네 보니까. 재외동포 재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외동포 재단이 이 해산되면서요. 네. 재외동포청하고 재외동포 협력센터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재외동포 재단의 총 인원이 71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재외동포 청에서 재외동포 재단의 인력을 좀 더 흡수해 갔으면 했는데 그 당시에 19명만 갔습니다. 지금 277억이 예산인데 인건비, 경상 운영비, 그다음 사업비가 227억 돼 있는데 인건비, 경상 운영비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거예요. 눈 가리고 앙한 거죠. 어쨌든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보면 비용이 더 들어요. 이거 따로 놔두는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통일부는 발표하신 내용이 뭐 특별히 없고 저기 비전향 장기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에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일부 주장에 의하면 남북 간 협의에 의해서 보내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여권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 만들어줘서 그분이 중국 가가지고 평양 가는 비행기 타고 들어가라. 본인 가고 싶은 대로. 라는 얘기에 대한 판단,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심양으로 가서. 네. 문제는 이제 북이 받아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감수해야죠. 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으로 못 가서 되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거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예. 굳이 뭐 북한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본인들이 지금
사실은 나이도 엄청 많아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네, 안학섭 선생 같은 경우는 95세입니다. 네. 어쨌든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우리로서는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걸로 북한과 협의해서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 방침입니다. 네,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그다음에 국군포로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호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는 그 남북 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던 사안이죠. 네, 이 납북자 송환 문제. 지금은 대화 루트도 끊어졌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실장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장관님이 넘겨줘야 할 모양인데. 그리고 아까 어디 자료에 있던가 평화 통일에 관한 교육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그 법이 있다는 뜻인데. 사회적 대화를 그 지원 근거법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개정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국립평화통일교육원장입니다. 네. 그 통일교육지원법이 9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네. 여기에 이제 교원들 이수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법을 개정하려는 안이 여야 각각 한 건씩 무슨 지원법이에요? 무슨 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예예.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교육을 지원한다 그 뜻일 텐데 예.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통일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법이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89만 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게 이렇게 왜 그게 뭐 남북 긴장 관계도 있고 그 동안에 또 안보 중심의 교육 또 일방적 주입 방식 교육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좀 확대를 대폭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예, 통일부 평화기록실장입니다. 네. 현재 대법원 판례로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잖아요. 소지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사실 통일부 평화기록실장입니다.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도와 현실 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매 넘어갈까 봐? 이 특수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이런 자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아니 뭐 그런 규정 다 좋은데 그냥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사실 노동신문의 개방의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너무 엄숙하잖아요. 무슨 국정과제야 이게. 그냥 열어놓으면 되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는 국정원이 반대할 거. 자기들만 보겠다.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 줘야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거는 뭐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저 비공개로 얘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죠. 네. 나머지는 비공개 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어디 누구세요? 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답입니다. 그러시군요. 여기도 재원이 뭐예요?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기금이에요? 네.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얼마 있어요? 전에 보니까 한 1조 원쯤 된다고 그랬는데. 예,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 1조입니다. 네, 1조예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주태입니다. 네. 여기는 3년째 공석이에요? 아닙니다. 1년 정도 공석. 1년 돼요? 네. 1년 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뭐 기관명이 명확한 대로 이탈 주민 지원 업무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개념 정의돼서 관리하는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입국자 수는 34,500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에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1,000명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로 왔다가 되돌아간 사람도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얼마쯤 되는지 얘기해도 돼요? 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명밖에 안 돼요? 공식적으로 물론 비공식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숫자는 북한에서 이제 남한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숫자를 보고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부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재입국자가 총 3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많지 않네요. 중국으로 가 있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세요? 북한까지는 안 가고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혹시 뭐 그런 통계 있어요? 예, 그 중국에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어쨌든 3만 몇천 명이 탈북민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국내에 남아 있지는 않을 거고 일본 어쨌든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게 한 30명 된다는 거고 국내를 벗어나서 다시 대한민국을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숫자는 아마 통일부에서 사회문화협력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실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거주 불명이 462명이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지가 불명확한? 네네네. 그 중에 해외로 간 분이 327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DMZ법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공개
논의는 혹시 뭐 총리님 하실 말씀 하시죠? 두 가지만 좀. 비공개 논의는 좀 더 하고. 통일부 장관님. 예. 그 북향민 자살이 지금 보니까 10만 명당 숫자가 우리 일반 내국인에 비해서 2배라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자살 관련한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을 못했는데 통일부에서 판단하셔서 통일부나 아니면은 그 관련 재단에서 이 정책 자살 관련 대책 정책을 할 때 거기도 좀 파견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도 생각 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보니까 아까 CPTPP 얘기 나오는데 일본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차원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CPTPP가 여러 가지 이유상 잘 진전이 바로 안 될 걸로 예상되는 게 또 현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국내적인 제약 요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국내적인. 그래서 CPTPP가 한일 관계의 강화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필요도 하고 또 특히나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조금 걸림돌도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그 강화되고는 있지만 CPTPP가 당장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경제문화 교류를 높이는 것이 종래의 FTA나 CPTPP 말고 다른 그 어떤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젝트를 고민 좀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CPTPP는 사실은 일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WTO 체제가 완전히 이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농수산물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북향민 자살자 숫자는 우리 국민은 10만 명당 26명인데 탈북민, 북향민은 54명입니다. 2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근데 핵심을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통일부가 만들고 있는 대책은 심리 상담 강화, 그리고 핵심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제 제기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심리 상담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책 중에 그 부분이 딱 대상이 보이는 것이어서 조금 좁혀서 접근을 하면은 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대통령님께서 그 하나재단 그 공석 지적하셨는데 새로 3만 1,000명 여기 살고 있는 북향민 중에서 가장 본인들의 문제니까 그 애로사항을 잘 알겠죠. 그래서 북향민 중에서 하나재단 이사장을 지금 물색해서 인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향민 중에서 맡겨보시겠다는 취지죠?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비공개로 좀 바꿔서. 비공개 토의 진행에 앞서서 총리님의 정리 발언과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걸로 하고 방송은 중단하고. 이어서 비공개 토의가 진행되겠습니다.